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다가 히토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되게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히토류 수입국이지 수출국이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저를 저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게 중국이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중간에서 미드스트림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정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원석을 가지고서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거를 배터리로 만들거나 모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광석을 캔 다음에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중국의 이 원료 조달처들을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료 조달처를 박살을 낸다고 하더라도 광석의 처리를 중국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작년 6월에 내놨던 공급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원자재 매장량이 제한적이지만 가공이나 정제 영역을 선점하고 있다. 즉, 가공과 정제는 중국이 혼자 다 한다. 그래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중국이 혼자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미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보크사이트인데 이게 알루미늄의 원료라고 했잖아요. 보면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즉 원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호주 그리고 기니예요. 두 곳 다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노란색 막대고 나머지 국가가 주황색 막대인데 사실 유럽 같은 나라에도 알루미늄 그 재련을 하는 공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비중이 전 세계에서 적고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유럽에도 에너지 위기가 오면서 전기세가 많이 치솟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생산을 하는 비용이 알루미늄을 파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할수록 더 손해이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제가 레포트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알루미늄 생산에 있어서 전기가 차지하는 그 원가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그 생산하는 나라에 전기세가 올라간다 혹은 전력난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거나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보크사이트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고 누가 얼마나 많이 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그 원자재 조달처를 박살을 내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리튬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튬 같은 경우도 호주에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칠레에도 많은 양이 매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을 갖다가 그냥 바로 배터리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밸류체인을 보면은 리튬을 어디에서 생산을 해내든 이거를 리튬 화합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양극재, 배터리, 전기차 이 순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 화합물, 즉 탄산 리튬, 최근에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런 걸로 만들어야지만 얘가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을 그냥 땅이나 소금호수에서 캐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거를 중국에서 리튬 화합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리튬 화합물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당연히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보면 리튬이 중국의 13%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화합물은 중국이 51%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인즉슨 옷이라는 산업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옷을 만들려면 일단 면화가 그 원자재겠죠? 면화?
그 다음에 그 면화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요. 그 천을 가지고서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면화가 중국 말고 다른 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면화를 가지고 천을 만드는 곳을 중국이라고 해볼게요. 전 세계가 필요한 천을 중국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국한테 면화를 안 준다? 그러면 결국에 전 세계가 옷을 못 입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중국 말고 중국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중국의 원자재 조달처들을 다 박살을 내서 이렇게 물가를 올리고 있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꼴이 보니까 미국의 그 정책과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이미 미국은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싸움을. 그래서 우리도 이 물가가 기본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미드스트림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중국에 원재료를 안 준다라는 것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다운스트림에서도 그 상품이 생산되지 않는다. 혹은 그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뛸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음, 사실은 히토류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다가 히토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중국이 히토류를 이제 되게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히토류 수입국이지 수출국이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저를 저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게 중국이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중간에서 미드스트림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호주라든지 그뭐 미국에서도 미국의 마운틴 베스 강산 계속 뉴스에서도 나오죠. 이런 데에서 히토류를 채굴을 한다 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중국으로 다시 수출을 할까요? 그 이유가 정제 시설이 모두 중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정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원석을 가지고서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거를 배터리로 만들거나 모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광석을 캔 다음에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히토류를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국에서 그걸 가지고서 가공을 해요. 재련을 하고 분리를 하고 순도가 높은 물질로 분리를 해낸 다음에 그걸로 자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아직 대체를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히토류 같은 경우는 산업사슬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이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즉 채굴은 미국에서 하고 중국으로 보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히토류의 패권을 다 잃어가고 있고 미국이 점차 히토류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작년에 내놓았던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핵심 광물의 공급망, 즉 여기에서는 히토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토류의 공급망 전반을 미국 내에 완전하게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도 아직 중국한테 이 히토류의 패권을 가지고 오는 게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미중 간의 공급망 경쟁이 이미 기정사실이고, 과거에 우리가 저렴하게 중국으로부터 혹은 다른 후진국으로부터 저렴하게 공급을 받았었던 그런 이윤 극대화의 공급망은 이제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변해갈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중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미드스트림을 대체할 곳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가격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과를 미국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대체하기가 어려운데 수요는 또 많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ESG 때문에 다양한 희귀 광물 그리고 뭐 구리 이런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니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핵심 광물들이 공급망 불안 때문에 가격이 막 엄청나게 널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친환경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이 사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제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고, 앞으로 많이 물가가 오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또 좋은 점이 이것을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핵심 광물이나 굴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개도국, 특히 칠레라든지 뭐 페루 이런 나라에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진국의 자본들이라든지 이런 유입이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를 보면 브라질 같은 원자재 공급을 좀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경우 증시도 많이 뛰고 화폐 가치도 굉장히 안정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저는 향후에 원자재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나날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봐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국내에 광산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그런 분야가 꽤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이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의 마지막 결론은 저물가 시대로 우리는 이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미중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이 그냥 줄어든다, 뭐 원가가 올라서 이윤이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원부자재가 없어서 정말 공장의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기업 활동을 못 한다. 이렇게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기업이 원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아주 개괄적으로 미중 간의 공급망 분쟁에 대해서, 공급망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제가 앞으로 올릴 영상에서는 더 세세하게 분야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이 민족 자원주의 같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민족 자원주의로 인해서 사실 더더욱 자원의 가격이 뛰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이 우리 세계적으로 물가를, 커머디티 자체의 이 가치를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